소위 MZ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폭력배들이 전국 단위로 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그레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오라거나 조직이라거나 권위라거나 규율이라거나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세대도 젊고 주요 비즈니스가 완전히 착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야쿠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판이하게 다른. MG 깡패들. 그렇죠. MG 깡패들인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은 일본의 한그레라고 하는 범죄 집단을 말씀드릴 텐데, 범죄 집단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계보 같은 것들을 좀 이제 봐야 되는데요. 조개 중에 백합이라고 있죠. 그거를 일본말로 하마구리라고 해요. 근데 이 백합들을 이렇게 보시면 아는데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하마구리를 뒤집어서 구리하마라는 말이 나와요. 약간 어긋나 있다, 삐뚤어졌다. 이거를 구리하마라고 얘기하고, 이게 좀 변화를 해서 구레하마, 이런 식의 말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 구레하마에서 구레루라고 하는 동사가 만들어집니다. 학생들이 삐뚤어 나갈 때 기망은 구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기망은 삐뚤어졌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생각하는 어떤 정상범죄에서 벗어난 집단이 이제 구레루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라면은, 이 구레루의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야쿠자였던 거죠. 근데 이 한구레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쪽짜리였던 거죠. 한이라고 하는 반쪽짜리 구레라는 뜻인 거죠. 한그레가 하는 주요 비즈니스가 홈리스들을 착취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그 건물을 하나 사서 몸 한 군데 누일 수 있는 방 정도, 고시원보다 작은 데죠. 그 정도의 방을 한 몇십 개 마련하는 거죠. 홈리스들을 데리다가 그 방에 살게 하는 거예요. 홈리스였다가 집이 생겼으니까 주민등록을 구청 가서 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최저생계비. 일본에서는 그게 이제 뭐 의료비까지 다 포함하면 한 11만 원 정도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럼 30명이면 얼마겠어요?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홈리스들한테는 수수료 명목으로 2만 원, 3만 원을 주고 나머지 270만 원 정도를 자기들이 가는 거죠. 한국 돈으로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한 달에. 또 무궁무진한 게, 홈리스들이 이제 오랜 이제 홈리스 생활을 하면서 건강도 안 좋아지고 또한 멘탈적으로도 이제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병원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우울증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약 처방을 받는 거예요. 향정신. 그거를 홈리스들이 갖고 오면은 수고했다고 몇천 원 주고 그 약을 또 파는 거죠. 처방전 없이. 그리고 몸이 좀 건강한 사람들은 그 폐지나 깡통 이런 것들을 이제 줍게 하거나 착취를 하는 거죠. 이 야쿠자라고 하는 조직이 어떤 힘을 갖고 군림하고 있을 때는 사실은 사회의 이른바 정상범주 바깥에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야쿠자의 관할 안에서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일본 사회. 야쿠자가 대표적으로 하는 일들이 뭐였냐면은, 구렌타이라고 하는 이 집단을 통제하는 것도 당연히 경찰도 통제하지만 야쿠자한테 사실은 외주를 주고 구렌타이를 통제해요.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거. 패전 후에는 공습으로 파워배판이 됐으니까 뺏고 뺏기고 거의 자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거를 통제하고 조직화하고 말하자면 이제 진압을 하면서 전후의 야쿠자가 굉장히 커집니다. 말하자면은 자경단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패전 직후에. 사실 야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후에 그렇게 권위를 갖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민들에게 신뢰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전국의 야쿠자 조직들이 자기의 권위를 세워나가는 거. 그래서 사실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야쿠자라고 하는 조직들은 들끓는 구렌타이들을 진압하고 민간인들에게는 절대로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강력한 내부 규율이 있었던 거죠. 야쿠자들이 또 뭘 하냐 하면은 변호사 같은 일을 해요. 지금은 거의 그런 케이스가 없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회사가 모종의 트러블에 이렇게 말려들,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거래에서 계약상에 미비가 있었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당연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법률에 호소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실질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기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예측 불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야쿠자가 개입을 해서 이거 이렇게 해결합시다 라는 형태로 이제
해결을 해주는 거죠, 이거를. 그런 해결을 하려면은 이 사람이 권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얼굴을 봐서 좀 해결합시다. 바로 그게 가오라는 거. 그게 가능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쿠자가 왜 가오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낭만화되는 의리, 의협 이런 거라기보다는 야쿠자가 가오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돈벌이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 그런 방식으로 야쿠자라고 하는 집단이 권위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범죄 집단이 어둠의 세계에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 때 야쿠자라고 하는 조직을 빼고 그 비즈니스를 하기가 불가능했다라는 거. 그 생태 안에서의 나름의 룰이 있고 야쿠자가 이제 권위를 갖고 통제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정이 변화하게 돼요. 그 계기가 되는 거는 보통 이제 그 일본에서는 폭력대처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92년도에 만들어지는 폭력대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폭력대처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조직을 근절시키겠다라고 당국이 마음먹고 만든 법이에요. 당연히 가장 핵심적인 타겟은 야쿠자가 되는 거죠. 이 법안으로 인해서 야쿠자들은 뭘 못하게 되느냐. 첫 번째는 계약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2000년대가 되면은 그런 캠페인이 시작돼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업이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조항을 넣어요. 만약에 계약 당사자가 반사회적 세력임이 드러났을 때 이 계약은 무효다. 내가 무슨 건축을 맡겼던 기업이 알고 보니까 야쿠자 조직의 프론트 기업이었다. 이러면은 그 계약이 무효화되는 거예요. 반사회 세력과의 계약을 못하게 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 계약에 관행이 되어버리죠. 더 나아가서 2010년도가 되면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요. 이 조례의 내용이 엄청난 조례들입니다. 야쿠자는 집도 임대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반사회 세력과의 계약, 임대 계약도 포함되니까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핸드폰도 못 만들죠. 그리고 통장도 못 만들게 되죠. 왜냐하면 통장이라고 하는 게 예금이든 뭐든 간에 이것도 일종의 상거래이기 때문에 경찰이 인정한 지정폭력단의 조직원이거나 관여를 했던 사람이라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은 바로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사회생활이 원천 봉쇄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재미있는 거죠. 그러면은 야쿠자를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경찰이. 뭐 어떻게 하냐고 굉장히 독특한 거죠. 일본 야쿠자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해왔어요. 그리고 자기 조직원들을 전부 경찰에 통보를 해요. 얘는 야쿠자의 우리 조직원이다. 그리고 실제로 야쿠자 그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은 명패가 쫙 있어요, 자기 조직원들의.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야쿠자라고 하는 조직은 가오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내놓고 장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요. 그리고 내 밑에 이런 애들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 권위를 유지하고 가오를 지키면서 하는 게 그들의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당연히 전부 이제 오픈돼 있는 거죠. 실체가 명확했다라는 거예요. 야쿠자에 대한 이런 어떤 통제가 심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한글 애들이 점점 그 영역을 침범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젊은 한글 애들은 야쿠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쿠자가 되면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블랙 비즈니스의 권위를 갖고 힘을 갖고 얘네들 말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살아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힘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야쿠자만 집도 못 빌리고 계약도 안 되고 핸드폰 못 만들고 차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회생활을. 그러니까 야쿠자를 하면은 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폭력대처법이라고 하는 일종의 특별법의 형태이기 때문에 상해 사건이 됐던 뭐 심지어는 살인 사건이 됐던 어떤 형법에 저촉되는 그런 이제 사건을 일으켰을 때 야쿠자들은 폭력대처법에 더 강화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한글에는 그냥 일반 형법상의 처벌을 받는 거죠. 그 야쿠자를 해봐야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말하자면은 비행 청소년이라거나 불량한 청소년이라거나 젊은 야쿠자 예비군들이 한글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MG 깡패들인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NG 말 잘하셨는데 야쿠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력한 상하관계인 거죠. 부하와 그 두목 간의 관계를 오야분 코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권위주의적인 문화인데 젊은 친구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촌스럽다 이런 거죠. 이 한글레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가오라거나 조직이라거나 권위라거나 규율이라거나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완전히 이제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집단이 조직이 없고 지하에서 암약하고 굉장히 횡적인 유연한 그래서 보이스피싱 같은 걸 하는 거죠. 초창기부터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하는 건 점조직이에요. 철저하게 전화를 거는 사람, 돈을 뽑는 사람
상호 간에 이제 전혀 모르는, 그거는 당연히 이 일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경찰에 잡혔을 때 못 불게. 일본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야미 금융이라고 하죠. 고리 대금업을 불법으로 하기 시작해요. 그 야미 금융을 했었던 한국 애들이 이런 발상을 하게 돼요. 아니 빌려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돈을 받아버리자. 이상한 논리죠. 그냥 뺏자 돈을. 그렇게 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게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은 일본에서 시작한 거. 얘는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뺏으려고 하면 누구한테 돈을 뺏을 수 있고 누가 제일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좀 많이 배우고 학력이 높은 사람들도 보이스피싱 걸리기도 하는데 당연히 사회 사정에 좀 어둡고 이런 분들이겠죠.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뭐냐면 우리 잘 알잖아요. 왜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난데 무슨 사고가 났는데 빨리 돈 좀 붙여줘야 되겠어. 야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간에게 피해를 안 준다는 게 민간한테 돈을 안 뺏는다는 뜻이 아니라 민간한테 돈을 뺐더라도 이유가 있어야 되고 가오로 뺏는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사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인들을 그리고 홈리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돼버리니까 한국의 같은 집단들이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자기의 금전적인 이득을 갈취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뭘 하냐 하면은 재작년 일본 경찰 발상이 나오는데 네덜란드 온라인 도박에 일본인 고객들을 연계를 해주고 이제 돈의 수수료를 받는 돈 거래 자체가 일본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코인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를 해놓은 거. 한글레라고 하는 집단들은 세대도 젊고 모태 스마트폰 세대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나도 거기에 밝은 거죠, 이제. 근데 야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나이가 뭐 젊어봐야 40대. 왜냐면 새로 충원이 안 되니까. 그리고 야쿠자는 가오만 중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공부 같은 걸 전혀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 물정이 굉장히 어두운 사람들이죠. 업종에는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거. 범죄의 양상 자체가 그 이전 시기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이제 전개되어 가는 거죠. 옛날에는 야쿠자와 민간이라고 하면 완전히 구분이 된 세계였는데 지금 일단행위를 하는 이 범죄 조직들은 야쿠자처럼 가오로 먹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레이존이 생겨버리는 거죠. 게릴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 가능성이 훨씬 더 확대되고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러니까 두더지 게임처럼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경찰이 그것을 통제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사회가 됐다라는 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경찰도 잘 몰라요, 사실은. 야쿠자는 데리고 오면 어디 조직원인지 알고 있고 누가 시켰는지도 알고 있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건지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거죠. 사실 이 맥락에서 중요한 거는 야쿠자라고 하는 게 진짜 그 스스로를 정말 대명천지에 드러내놓고 비즈니스를 하던 하나의 이미단체였고 한 사회를 구성할 때 야쿠자가 본질적인 구성적인 부분으로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안과 바깥이라고 얘기하면은 일본 야쿠자는 계속해서 바깥이라고 하는 것을 통제하고 거기에 군림하면서 존재해 왔던 거죠. 이게 일본 사회의 굉장히 독특한 측면입니다. 근데 폭력대처법으로 야쿠자를 없애니까 지금 새로운 어떤 사회적인 세팅 같은 것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 사회 이것까지 상상을 못 했었다라는 거예요. 폭력단 대처법을 만들고 야쿠자를 박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깥을 철저하게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전제 자체가 질서의 바깥 공간을 없애고 무균한 사회가 구성 가능하다. 깨끗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한국에서는 일본의 우경화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경화의 양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근저에 흐르는 거는 사회의 동질성에 대한 추구 혹은 무균, 이질적인 것의 배제, 추방, 박멸 이런 것. 일본 제일주의, 야쿠자의 박멸, 외국인 혐오, 난민법의 개정, 그리고 정치인들의 엄청난 그 우경화된 발언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거기에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게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를 떠나서 그 바깥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바깥은 언제든지 사회에서 존재해왔다라는 거죠. 그 야쿠자라거나 한고레라거나 그 범죄자들을 사회가 혹은 공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마주하고 대처하느냐 에 따라서 일본 사회의 어떤 감수성,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읽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가 될 수 있겠죠.